나는 요즘 사회 초년생들을 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취업해야 되는지 조금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UX 디자인은 뭐 maybe, 근데 UX 리서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도 어쨌든 테크 쪽에 있고 특히 AI를 뭐 저희끼리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어쨌든 되게 AI forefront에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업군이나 다른 산업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UX 보기에는. 리서치는 약간 이 그쵸. 산업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업을 네. 보는데도 이게 또 그 사바사 그 회사 바이 회사와 또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UX 리서치는 본질이 인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철이님은 그런 이제 작은 이제 스타트업이랑 사스랑 이제 그 AI 모더레이터나 그런 거를 좀 하시지만 또 그게 아닌 회사들은 또 채용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근데 혜섭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이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테크 회사에 다닌다로 취업한다라는 거는 원래도 어려웠다. 네. 쉬운 적은 없었다라고 그쵸. 생각은 하고요. 맞아. 근데 UX 리서치가 중요해지고 영역이 줄어들고 있냐? 그러니까 중요해지고 있고 영역이 줄고 있냐? 그럼 그렇지 않다. 네. 넓어지고 중요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지 않나? 아니, 근데 지금, 아니,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채용 사이트 가보시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네. 포지션은 없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중요해지는데 맞아. 포지션은 없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능의 본질적인 거는 여전히 기업은 중요해져. 원한다. 네. 그럼 그게 뭐예요? 기능의 본질이 뭘까? UX 리서처가 줄 수 있는 기능의 본질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프로덕트 메이커가 아닌 네. 고객이 하는 네. 이야기, 네. 그거를 잘 정제해서 네. 제품에 잘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업이 원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게 매출과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왜 연관이. TO를 안 내? 왜냐면 채용하지 않고서도 네. 내부의 인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UX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있고 한 명의 UX 리서처가 예전에는 뭐 3명이 필요했던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채용이랑 바로 이제 연관이 돼서 채용 포지션이 늘어나는 걸로 가진 않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UX 리서처라는 직군을 추구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능의 니즈가 조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채용 안 하고 대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UX 리서처라는 약간 그걸 지망하는 그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결국은 없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약간 모든 직업이 거의 장인처럼 네. 정말 나는 그냥 뭐 돈이고 뭐고 아니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건 간에 그 업을 해내고 싶다. 나는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싶다. 라면 할 수 있지만 20년은 걸려서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직업이 어떤 생계 수단이고 네. 아니면 IT 회사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거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지금 왜냐면 제가 이 고민을 왜 하냐면은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딸이 있잖아요. 아직은 어리지만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었다면 그리고 얘가 지금 UX 리서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었다면 나는 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네가 그러면은 딱 지금 사회에서 우리 딸한테 너가 지금 채용되려면은 넌 이런 걸 해야 돼라는 거를 어떻게 말해주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 진로가 그 정도까지 온 거니까 대학생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딱 그런 입장인 우리 딸한테 미래의 우리 딸한테 뭐 어떻게 말해주시겠어요? 얘는 UX 리서처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대학교 3학년이야.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네. 배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배우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타임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 같다. 그럼 결국 다른 일을 해라? 네, 같이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UX 리서처가 되기 전까지 그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말 되고 싶다면 UX 리서처가 되는 과정의 어떤 공부들은 계속 하되
다른 일을 해야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싶다 하면 그럼 뭐 파트타임이라도 하면서 준비를 해라라고 말할 거예요. 리서치 파트타임? 리서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IT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사무 보조라도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한다든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링크드인으로 대학생분들이 가끔 커리어 관련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일단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뭐 UX 리서처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잡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어서 내가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세대에서는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꼭 UX 리서치 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것 그래서. 같아요. 왜 UX 왜 리서처가 그렇게? 되고 싶어?를 일단 물어볼 것 같은데 왜냐면 저 같은 케이스는 UX 리서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알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을 전공을 해서 이게 되게 잘 좀 어떻게 연계가 된 좀 운이 좋게 UX 리서처가 된 케이스였는데 그것의 약간 본질은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그 인간을 마이크로랑 매크로하게 분석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프로덕트랑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가 지금 이제 7년차 UX 리서처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게 저의 완전 core 아이덴티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다른 피보팅을 해야 되나? 다른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왜 UX 리서처가 되고 싶어?를 조금 더 파볼 것 같고 뭐 이제 그냥 아빠가 하니까 멋있어 보였대요. 아빠가 하니까 아. 멋있어 보였어? 그럼 해야지 뭐 해봐. 근데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TU가 없어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약간 거기에 매몰 비용이 벌써 발생한 사람이다. 발생한 사람입니다. 그럼 좀 의견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저는 네.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사실 전 매몰 비용을 그 생각하지 대학원에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뭐 어떤 HCI 이런 거 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뭐 대학원까지 갔어. 그리고 자기가 뭐 파트타임도 해봤어. 네. 그랬는데도 UX 리서치가 너무 좋고 오케이.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오케이. 라는 정도라면 네. 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케이스가 두 개가 있을 텐데 관련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 전공을 했다 그럼 HCI? 테스트를 하겠지만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 아니 연관 전공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공인의 그 느낌이 있는 그런 기관들의 어떤 코र्스를 수강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라라고 말할 것 같고요. 그리고 UX 리서처들의 모임이나 커뮤니티나 강의 같은 거 많이 가서 실제로 아는 UX 리서처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채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과 네트워킹의 어프로치를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라도 해놓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네. 덜 헤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 저도 이제 챌린지하는 입장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 좋아, 다 했어. 자격증도 땄고 네트워킹도 해가지고 현업자들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 TO를 여는 거는 뭐 이제 그 리서처가 여는 건 아니니까 회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했는데 그냥 TO가 계속 안 나고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커리어는 UX 리스가 영부직이 아니라 전 영업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업직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TO가 나지 않고 그럼 내가 TO를 만들어야 돼. 나는 리서처 아예 하고 싶어. 이제 그게 챌린지인 거면 이제 그게 케이스 스터디인 거면 얘를 UX 리서처로 만들어야 해. TO는 없어.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러면 어프로치를 반대로 그럼 네가 피칭을 하고 네가 영업을 하고 네가 대표들한테 가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거를 인식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인식을 시키려면 이게 어쨌든 달러나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 KPI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너가 직접 혼자서 그냥
해보던가 그냥 무자본으로 해보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줄 테니까 이걸 한번 지켜볼 수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아예 역피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티어랑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티어가 난 거에 내가 좀 패시브하게 대응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티어가 그럴 것 있건 없건 그냥 네. 나는 내 할 일 할 건데 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브랜딩의 영역인 거고 그쵸. 그리고 뭐 그냥 이메일 꽂아 넣는 것도 있겠고 그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얘 뭐야 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역량도 좋고 당장 우리 조직에 필요한 무언가도 갖다 주네라는 거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연락이 오게 해야 된다. 네. 와, 되게 그래서 어렵다 진짜. 저는 네. 근데 실제로 네. 제가 아는 리서처분은 약간 프로 리서처 포지션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일단은 개발자나 PM으로 네. 입사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발자로? 그러면 어느 그냥 정도의 거기서 그것도 쉽지. 그것도 장난 정말로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제 내 그러면서 이 프로덕트에서 지금 보통은 그 특히 신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나 이 프로덕트의 방향이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럼 리서치를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을 또 다 겪어서 그 원래 없던 포지션을 만드는 경험을 수차례 하신 분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거지. 어렵죠. 그게 이제 내가 사실 저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갑자기 나가가지고 셀프 브랜딩 해가지고 시장에서 성과 내라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걸 이제 초년생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냥 차치라는 게 그런 이제 멘탈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사실 동의를 하면서도 되게 이제 애매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누가 줬어.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뭐 이 조직에 필요한 거일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엄청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의 이제 엄청난 그 리서치 역량이나 통찰력이 진짜 좀 굉장히 날카로워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귀사의 앱을 리디자인 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거 받으면은 되게 이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 그 조직의 내부인이 했나? 같은 느낌의 결과물을 지금 외부인이 해서 줬다라 그러면 되게 눈길이 갈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멘탈 잡는 게 어렵다 1번. 그리고 네. 멘탈과 의지와 이런 게 생기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패기가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게 또 아니니까. 그쵸. 진짜 이분 들여왔을 때 되게 날카로운 역량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또 초년생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 엄청나게 그냥 양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혜성님이 말한 그 음. 프로 리서치 크리에이터 분의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 인턴으로 들어가던가 그래서 인턴을 했을 때 그런 한번 업무를 수행을 해 본다던가 라는 식으로 녹이는 게 아마 제일 좀 심의가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 않나? 그쵸.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AI 역량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 AI 저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차별화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도 그 아는 분이 지금 HR 좀 헤드 몇 군데 돌고 지금도 헤드하고 계신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되게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에서의 AX 수용도나 문화가 높은 것도 있는데 본인도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 이런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셨지. 그래서 그분이 최소한 AI와 업무를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라는 거에 이제 이거를 수용하거나 배울 의지가 안 보이면은 절대 채용 안 한다. 그게 확고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지. 그러면은 디자이너인데 뭐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에서 좀 시니어급으로 있는 디자이너인데 그런 AI를 받아들이려는 그 마인드가 잘 안 보여. 그분이랑 초년생인데 그런 이미 받아들였어. 바이브 코딩하고 난리 났어. 누구를 뽑겠냐고 하니까 고민을 하시긴 했는데
결론은 그 시니어는 그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뽑는다가 됐어. 그리고 이 신입은 최소한 인턴으로는 뽑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든 그 시대적 트렌드랑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직군을 떠나서 진짜 그냥 내 포폴이나 내 이력서에는 AI로 난 뭘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묻어놔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리서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런 것 같아. 진짜 너무 머리 아픈 세상이 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요새 저희 회사에서는 그 신입을 뽑아요. 그래요? 네. 신입을 뽑아요. 신입 개발자. 오히려 AI 네.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어떤 기존의 개발 방식이나 이런 거에 시험이나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AI 활용해서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리서치도 아예 좀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두 분은 그래서 좀 빨리 배우시는 편이세요? 그게 이제 빨리 배운다고 생각도 하고 되게 느리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누구와 함께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마음이 열려 있다. 완전 열려 있죠. 그러면 뭐 그거부터 과학 만능주의여가지고 저는 사랑님도 마음 열려 있으세요? 저는 사실 완전 패스트 팔로우나 이렇게 얼리 어답터가 아닌 편이에요. 되게 아날로그주의인 편인데 사실 저도 한 1, 2년 정도 AI 스트레스 너무 받다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정말 거의 과외를 받았어요. 이거를 완전 펀더멘털로 배워서. 뭐 그러니까 정말 사설 과외? 저는 약간 그룹 과외인데 거의 1대1 과외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비개발자였어요. 그러니까 비개발자로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걸 통해서 좀 뭐라고 해야지?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맞아. 그런 작업을 지금 좀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좀 화학작용이 좀 주입되는 것 같아.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약간 뭔가 시야 자체가 좀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런 게 된다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근데 약간 그래서 에이 이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다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천재 개발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병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이 이건 안 되겠지. 에이 이건 사람이 해야지. 에이 인터뷰는 아직 사람이 해야지. 이런 게 제일 큰 병목인 것 같아. 네. 이런 건 사람이 해야지라는 그 병목이 그냥 단순 우리가 해봤는데 그동안 써봤던 솔루션들이 썩 좋지 않았어서 맞아요. 뭔가 학습된 그런 좌절이 있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인간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어떤 신념 이게 있다면 설득하기는 어려운 거. 맞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대적으로 이게 내가 무슨 나의 의지로 지금 관출하고 이럴 마음도 없고 근데 그냥 시대가 그냥 너무 글로 흘러가고 있고 그 리서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포모는 그냥 지금 디자이너 개발자를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그냥 리서처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냥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되게 지금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제 노트북에는 딱 거의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로컬 LLM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저는 커서를 쓰는데 클로드나 커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그 LLM이 이제 읽어오게 되는 가장 모든 자료가 담겨 있는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하는 형태의 레포지토리 그걸 저는 이제 옵시디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커서랑 옵시디안으로 계속 티키타카하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유튜브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요즘 많아졌잖아요. 클로드 코드로 만들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 리서처한테 꽂히는 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난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리서처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리서처의 워크플로우에 쓰기 좋은 무언가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선도적으로 탐구하고 나도 테스트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하고 컨텐츠 만들어서
각자가 써볼 수 있게끔 약간 음.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막 저도 제가 한 10년 했는데 저도 지난 10년의 세월이 되게 뭔가 제가 지난 10년에 했던 거를 그냥 지금의 AI를 활용해서 리서치를 하는 1년 차랑 비슷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알려야겠다. 네.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좋을 것도 없고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AI는 뭔가 이고데스인 것 같아요. 나의 자아가 맞아. 붕괴되는 세대. 저는 이미 그냥 나는 이미 AI한테 넙죽 엎드렸어요. 예. 진짜 나보다 진짜 잘한다라고 나는 많은 부분에서. 예. 저는 어제 되게 좀 생경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그런 LLM 모델을 활용해서 글을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한편에 하고 있었고 그거랑 별개로 리포트를 쓸 때는 어쨌든 제미나이든 챗GPT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 왔는데 제가 어제 그동안 발행했던 리포트들을 쭉 다 한번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컨플루언서랑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위키를 막 정리를 하면서 보다가 딱 어떤 포인트부터 말투나 어투나 이 글의 구성과 짜임새가 확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과거에 나 과거에 혼자 할 때랑 네, 예. 나 혼자 할 때랑 그 제미나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를 쓰면서의 글 구성과 짜임새, 말투, 뭐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거 다를 수밖에 없긴 확 하겠죠. 달라졌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내 어휘나 구사하는 그 문장의 어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아니면 좀 약화됐다. 근데 실제로 내 어떤 언어의 플루엔시가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옛날 걸 보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발행했던 리포트를 다시 읽어보니까 못 읽겠는 거예요. 이불킥. 네, 그 이불킥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정말 열심히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좀 달라요? 약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단순 그냥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깊이나 어떤 그런 분석에서의 느끼는 이불킥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표현만은 아닌데 그게 이제 분석의 깊이냐 아니면 인사이트를 얼마나 잘 뽑아냈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잘 읽히는 글로 썼었냐 아니냐 이게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새 제미나이를 쓰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 쓴 거와 같은 그 글을 다 읽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톤앤 매너가. 근데 그 톤앤 매너가 아닌 글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저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콜드메일이나 이런 걸 쓸 때도 뭐 저는 요즘엔 좀 이렇게 그런 그로스나 좀 사실 세일즈 이쪽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뭐 여전히 좀 있긴 한데 되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이제 템플릿처럼 찍어낸 콜드메일 같은 거는 보내고 싶진 않아 여전히. 그래서 이제 되게 퍼스널라이즈된 콜드메일을 보내고 싶긴 해. 근데 그러면 이제 예전이었으면은 가서 이제 기업 리서치도 하면서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정말 드래프트 자체를 직접 해야 된다는 주의였었는데 사실 그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이제 커서한테 저 기업과 관련된 거 기사를 다 그냥 스크랩하고 그냥 다 긁어와서 뭐 분석해줘라고 하는 스크립트도 그냥 커서로 짜고 있고 그럼 걔가 다 긁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실은 리서치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뭐 2022년에 어디랑 뭐 MOU를 맺었다. 이런 거를 내가 막 여러 기업을 가지고 다 리서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얘는 그걸 한 방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너가 콜드메일을 짜줘 라고 하니까 나오는 콜드메일의 결과물이 그렇게까지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야. 그럼 되게 잘 짜여졌어.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보내고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는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콜드메일에서조차도 약간 이러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쓰려고 했던 드래프트로 잡아왔던 콜드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어디선가 뭔가 그냥 좀 허접한 느낌? 그래서 나라도 그러면은
다 떠나서라도 그냥 이렇게 드래프트된 이 버전이 그냥 보내기에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더 잘 익히겠다는 느낌을 나도 받았어. 그래서 그거 전 다 이제 AI한테 넙죽 너가 나보다 잘한다. 그리고 효율이 미쳤죠.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다 그냥 엄청나게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AI 리터러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업무 하시는 경우에도 아까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초년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뭐 받아들일 의지조차 안 보이는 순간 정말 설 데가 없는 것 같고, 이미 잘한다고 하면은 조금 maybe 승산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 격차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뭐 이건 저는 개발자도 포함인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개발자보다 더 바이브 코딩 잘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격차가 큰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뭐 기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빨리 전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AI 활용해서 리서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떤 데 좀 많이 치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 나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할 때 주로 뭐 분석 아니면 뭐 리서치에 직접 하는 그런 쪽인지 아니면 옵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유스 케이스는 저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서를 우리가 왜 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쓰여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그게 전달돼서 이제 영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에. 네, 그럼 그 의사결정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테크 영역에서 이제 PMPD거나 아니면 뭐 마케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 PM이라고 하면 이제 PRD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기획문서, 마케터도 뭔가 기획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서에다가,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온 것보다 그 문서에 필요한 그 유저 인사이트가 그냥 근거로 다 꽂아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보고서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어야 할 거고, 그게 보고서화가 되어 있든 아니든 저한테는 이제 덜 중요하긴 해.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기획서를 같이 가져와서 이 기획서를 검토하고 여기서 유저 근거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꽂아 넣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가장 쉽기도 하면서 그냥 가장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냥 기획서를 보면서 역시 유저한테 이미 이런 니즈가 있었구나를 보면서 오케이 이거 계속 개발해 라고 해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뭔가 기획서의 근거를 만드는 리서치를 자동화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큰 파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럼 저는 그렇게 되면 저한테 남는 유일한 숙제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해서는 얼마나 초정교한 리서치를 얼마나 초세심하게 하냐보다 그냥 내가 뭘 물어봐도 유저 인사이트가 이거는 유저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리턴이 안 나오게. 그러니까 뭐를 물어봐도 이거는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런 보이스가 있었다라고 그 수집될 수 있게끔 나의 유저 레파지토리를 그냥 빵빵하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이번엔 광고 쪽으로 뭐 해볼까라고 했는데, 광고 관련해서 뭐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광고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네, 작년에 광고 관련해서 이런 조사가 있었고, 일단은 쫙쫙쫙쫙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실무에서 실제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유의미했긴 했었어요. 그럼 그 데이터셋을 잘 짜는 게 중요한 작업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쵸. 이제 사실 질문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그럼 그 작업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이제 중요해지는 게 저한테는 그냥 유저 보이스가 로하게 수집만 되면 된다이긴 해요. 그거를 정제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가 잘 소화할 수 있게 정제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거를 나의 기준에서 보고서로 이쁘게 만드는 거는 저는 안 중요해. 오히려 그냥 AI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크다운 파일로 그리고 무언가 태깅이 되어서 볼 수 있게 쉽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처리를 오히려 하면 한 거고,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만 있어도 뭐 그냥 내가 즉발적으로 궁금한 어떤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걸 풀 해주는 거는 나보다 AI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인덱싱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랑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분은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라는 게 안 나오게끔 빵빵하게 그냥.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쓰는 그 AI 모더레이터 프로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 써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해요. 막 엄청 정교하게 빌드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막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모더레이션을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설문보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만큼 빵빵해지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그러면은 어느 꼭지, 그러니까 어떤 꼭지는 걸릴 수 있거든. 뭐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서 그냥 무브온이 되면은 저는 가장 린하고 빠르게 조직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라고 하면은 그때 뭔가 심층 인터뷰를 하던가 그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프로비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실 때 네. 그러면 그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그냥 대량으로 이제 승부를 하시는 건가요? 그 뭐의 품질? 그러니까 이제 답변의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거짓말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 프로비 단에서 당장 그게 뭐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진 않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뭐 제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프로비를 운영했다 그러면은 잡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안 하겠다 주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 그거에 대한 유일한 fail safe는 이런 광고 관련 조사 결과 있어? 라고 해서 조사 결과를 받았어. 그런데 그 결과가 1번 터무니없이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저는 한번 발동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말이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리스크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거짓말로 했던 데이터들을 수집이 되었었고 LLM이 그걸 가져왔어. 근데 그냥 공교롭게 너무 납득되게 이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었네. 그런데 근데 만약에 1번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어떤 기준 잡기 나름이지만 그냥 잘 됐어. 그냥 매출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상관없다이지 않냐라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인사이트가 잘못 그려져 왔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아졌어. 라고 하면은 이때 과연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 데이터가 뭔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게 더 생산적이냐라고 하면 난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 조직이 가지게 된 거는 빠른 실패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른 실패를 하는 거에 저는 조금 더 일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서치 영역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정교하게 하고 가설을 정교하게 다듬고 하느라고 3-4주가 걸려가지고 아예 배포 자체를 못 내놓는 것보다 낫다라고 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야 이거 지표 안 좋으니까 그럼 어디가 문제였어? 그때 처음에 가져갔던 그 당시의 가설의 유저 근거라고 했던 게 완전히 틀렸다. 라 그러면은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프로비의 데이터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 심지어 그 데이터가 좀 잘못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엑시큐션 어딘가에서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레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조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더 건강한 거 아닌가? 라고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는 철현님이 하시는 작업은 네. 기존에 있는 리서치 데이터 레포지토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모든 어떤 기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리서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에 효용이 크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분들 제일 위험한 게 리서치가 필요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근거를 다 마련을 해둔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근거가 저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 근거가 마련되기 위한 시스템이 저한테는 유저 리서치의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마련을 해두면 네. 너무 작동을 잘하면 새로운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게 사실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광고에 관한 거를 뽑아줘. 근데 그게
그 시점에 왜 그게 그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왜 valid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는 되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치는 그걸 이렇게 좀 validation 할 장치가 있나요? 네. 자, 좋은 질문인데 보세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 100% 동의를 하는 게 네네. 조사의 리서치 퀘션이나 리서치 목적이나 가설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조직 내부 데이터와 맥락이랑 물려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제 좀 외부 모더레이터나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인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심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디스커넥이 많아.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모더레이터 분이 정말 개 찰떡같이 알아주셔야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장 그 디스커넥이 가장 큰 쪽이 그쪽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인하우스 리서처가 아무래도 디스커넥이 적잖아요. 우리 맥락 아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하우스 리서처가 그러면은 실제로 기획이나 전략이나 다른 부서에서 있는 거 다 끌어다 가지고 크로스 싱크 해가면서 인사이트를 보고 하는 게 쉽고 잘 되고 있냐라 그러면 나는 거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하자면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그냥 조직 자체에 맥락이 많아요. 그냥 너무 많아.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문서에서 기획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조사들은 정말 맥락이 제대로 싱크 안 된 채로 그 요청이 와서 진행되는 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런 거를 결국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옵시디언 같은 로컬에다가 회사의 전략 기획 문서가 다 물려 있으면은 그런 맥락들이 다 물려 있으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려 있는 채로 아까 말씀드린 유저 보이스가 엄청 뚱뚱한 레포지토리가 있다면은 결국 내가 이 LLM 에이전트한테 해야 되는 쿼리는 단순히 지금 이 광고 사업 관련해서 유저 보이스를 갖다 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국한되지도 않는 거죠.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에 우리의 전략 문서랑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거랑 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종합해서 고려한 다음에 그거랑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가 유저 데이터가 있는지 레포지토리를 검색해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는 그 크로스 부서 간의 싱크가 잘 된 유저 인사이트가 사용되는 게 가장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그걸 잘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디펜던시는 그러면은 그 레포지토리나 그 회사 문서들이 결국에는 충분히 AI가 조회하고 긁어올 수 있는 형태로 잘 보관되고 관리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디펜던시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배민에 계신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분한테 얘기 드린 게 그런 거를 가장 잘 관리를 해서 리서처뿐만 아니라 PM, PD도 그 시스템에서 각자 자기가 디자인하고 각자 자기가 기획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유저 보이스를 태핑하게 만들어서 가장 전략과 얼라인되면서 최신의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환경을 세팅하고 관리해주고 계속 그 운영하는 역할이 저는 리서처한테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리서처의 지금 시대의 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리서치 오케스트레이터인 거예요. AI 리서치 AX 오케스트레이터. 그래서 그 환경이 어딘가에서 이제 허물어지지 않게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AI 배우면서 이제 배우고 느낀 게 그 도메인이라는 도메인 knowledge, 도메인 지식이라는 건데 이제 내 고유의 약간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크게 보면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리서처로서 보면 이제 리서처의 고유의 도메인 그리고 이제 내가 인하우스 특히면 그 인하우스에 있었던 축적된 경험의 도메인인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도메인을 아는 사람이 어쨌든 네. 이것을 시스템을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지금 뭐 AX라는 걸 바라볼 때 그리고 네. 환경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냥 펑션마다 최적화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굉장히 리서치 센트릭한 거지. 그렇죠. 리서처 뭐 그 리서치 센트릭하면서도 저보다 다른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은 환경일 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제 환경은 굉장히 리서치 센트릭한 거고 이런 리서치 센트릭한 환경을
가장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리서치를 도메인을 아는 사람이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그쵸 뭐 마케팅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맞아. 설령 그 사람이 가장 AI랑 친화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리서처한테 맡기고 싶긴 해. 일종의 맞아. 패널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저는 마케터보다 리서처한테 맡기고 싶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 리서처가 그래서 AI가 너무 친화적이지 않으면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때는 맡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도 리서처들의 AI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설득당했습니다. 그 뭘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금 이제 리서치 센트릭한 조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들은 게 왜 그 리서처가 그런 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PM, PD 내지는 뭐 마케팅 같은 현업 부서와 리서처가 분명 조직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고 뭔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어떤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리서치 프랙티스를 하는 과정에서 늘 우리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네. 푸시하고 싶은 어떤 아젠다를 푸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프랙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센트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품 내에서. 왜냐하면 가장 리서치가 도움이 될 때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서치 센트릭이라는 말이 저는 좀 다르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프로비 같은 게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립적이긴 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AI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도 테스트 여러 번 하면서 네. 약간 그러니까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그게 느껴졌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였다면 중립을 지킨다는 거는 언제나 상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쪽으로 왜냐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쵸. 있죠. 이거를 만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중립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럴 때. 근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정말 한치의 편향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AI 모더리터는 한치의 편향이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나도 오히려 더 신뢰를 하게 됐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거 너무 공감 가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AI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더레이팅을 더 잘할 것이다.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저는 신념과 지조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고객을 조사할 때는 AI 사용자를 조사하는 게 맞을까? 결국에는 우리 고객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는 그 동일한 잣대를 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물론 그리고 저도 굉장히 AI 인터뷰 같은 걸 많이 사용해 보면서도 동일한 리서치를 할 때 그 리서치를 실제로 하기 이전에 AI 인터뷰를 활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해요. 내용이 거의 유사했어요. 발견한 항목들이. 그런데 왜 결국에는 리서치를 결국 또 진행을 했냐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채택할 수가 없는 거인 거예요. 이유가. 왜요? 결과가 비슷하다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과가 비슷하다는 거는 리서치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실제 고객들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케이.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AI 인터뷰로 가상 사용자 인터뷰를 한다 했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는 다음에는 가상 사용자도 비슷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로 설득이 안 되는 경우. 누가?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실제 사용자를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혜소님이 얘기를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가상인데 네. 실제 사용자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일단 저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어느 선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 리서처로서의 나의 어떤 퍼소나에 있어서는 나여야 한다는 건 버렸어. 버린 지 오래야. 근데 우리 고객을 대했을 때, 우리 사용자를 대했을 때는 사용자도 버려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저 동의하고 음. 저도 아직 그 선은 못 넘은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우려 반 기대 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PNPD가 이렇게 그냥 쿼리해서 쓰고 있는 게 엄청 자리 잡히면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실제 유저이든 가상이든 신경 안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쿼리를 했는데 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리턴만 해주면은 그거를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는 그냥 가상 유저가 실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검증된 가상 유저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어쨌든 쿼리를 했는데 광고가 관련해서 이런 거 뭐 데이터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유저 보이스는 없는데 네. 가상 유저로 해서 한 결과가 있어서 그게 풀 돼가지고 예, 이 가상 유저의 결과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과연 PNPD라면 근데 이거 그러면 사람한테 한 번 더 해야겠는 거를 할까? 나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난 이미 목적 달성이 내 궁금한 건 긁어줬으니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세팅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보편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가상 유저에 대한 수용도를 더 촉진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한켠에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게 언뜻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이제 제품을 그러니까 UX 리서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자 그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펀더멘털은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는 거였는데 그 사용자가 그치. 아직은 리얼 사용자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이제 다 에이전트 시대로 맞아. 가서 다 AI가 이제 사용해. 이제 우리는 쓰지도 않아. 제품 쓰지도 않고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에이전트를 조사하는 그치. 뭐 AX 리서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제품을 막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아니면 이제 선택을 좀 다르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직은 용기가 잘 안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